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 시리즈를 만나보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약 1시간 반 정도 걸쳐서 얘기를 나눠볼 노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을 맡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혼자서 이 기본 시리즈에 대한 강의를 혼자서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찍고 났더니 너무 쑥스러운 거야. 왜? 책상에 앉아서 혼자 카메라만 보고 찍으니까 얘 영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도 없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냥 몇 분이라도 방청객 한 서너 명이라도 앉혀놓고 그래도 대면으로 좀 하는 걸 찍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생각해서 오늘 기본 시리즈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연 강연은요, 프레지던트 TV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몇 분이나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녹화된 걸로 또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시리즈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화면에 보시면 흰 옷을 입은 여자 3명, 검은 옷을 입은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패스를 몇 번 하는지, 몇 번 패스하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뭐 특별한 선물은 없지만 한번 맞춰보죠. 자, 몇 번 패스했습니까? 16번. 정답. 야, 이거 맞추는 사람이 한 번에 맞추셨네. 대체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고릴라 보신 분 계십니까? 두 분은. 오, 많이 보셨네. 이건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예. 배경색 보셨나요? 예,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릴라가 저렇게 크게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자랑을 하고 나갑니다. 이걸 못 보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고릴라가 나올 때 까만 여성 하나가 뒤로 빠지죠. 예, 빠집니다. 그리고 색깔. 커튼의 색이 빨간색에서 누런색으로 바뀝니다. 예. 다 보셨죠? 사실 이 영상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저거래요. 그 심리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그러니까 집중도, 관심도가 얼마나 단순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실험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보면 고릴라를 못 보는 분이 70% 정도 돼요. 70%가 고릴라를 못 봐요. 저렇게 큰데, 저렇게 크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 보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강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건 집중해서 보자는 거예요. 잘 보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 개념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 6번 정도 했는데 이걸 아는 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특히나 기본소득도 좀 아까 패스만 봤지 고릴라를 못 보듯이 핵심 내용은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해서 오늘 제가 각 소득, 주택, 금융 이 3가지를 카테고리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과 소득의 구분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에 따른 조건 없이 그리고 일정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제가 노란 글씨로 보여드린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준이 아니고요. 세계에 그 세계적인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BIEN, Basic Income
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만든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BIEN이라는 세계적인 학자들 중심의 운동단체가 있죠.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이 단체가 만든 말입니다. 베이직 인컴.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기본소득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 이게 BIEN이 정한 기준이에요. 그럼 기준을 벗어나면 뭐냐? 벗어나도 그 나라에 맞는 형식으로 약간 변형이 가능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했냐? 재난지원금으로 배포하면서 야 이거 전 세계에서 안 해본 거예요?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어떻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맛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성된 형태의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이 조건은 학술적 이론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소득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 사실은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거와 비슷한 기본소득과 비슷한 생각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고 16세기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토머스 모 이 책에도 비슷한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 그 당시 영국에 좀도둑이 많았다는 거예요. 좀도둑이. 좀도둑 그럼 뭐 누구예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좀도둑 장발장. 네, 장발장이죠. 장발장 같은 생계형 도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영국에서는 경찰을 늘려서 도둑놈을 잡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토마스 모어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빵을 나눠주면 생계형 도둑놈은 없어질 거다. 근데 이런 식의 이 생각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아주 구체적 정책의 형태를 띠게 만든 게 BIEN이고 우리나라는 BIEN에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에서 올라온 건 정치권의 논쟁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산업 변화,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가 산업의 변화가 너무 급속도로 간다는 것. 세 번째가 복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표현은 제가 대체라고 썼는데 보완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명된 거야. 이걸 했더니 지역화폐라는 개념과 기본소득을 연결했더니 경제활력적 정책이 되더라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 영상에 원숭이들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훈련받은 원숭이에요. 무슨 훈련을 받았냐? 사람이 돌을 주면 그 돌을 받아서 다시 그냥 사람한테 줘요. 단순합니다. 그러면 먹이를 줍니다. 자, 보시죠. 돌을 집어줍니다. 아유, 고생했네. 그리고 먹이를 줘요. 가져가고, 야, 너나 먹어. 나 안 먹어. 자, 이 실험의 제목이 뭘까요? 그냥 한번 상상으로. 이거 뭘 실험해 본 걸까요, 이게? 원숭이도 공정이란 개념을 아냐는 거예요. 실험 결과 얘만 실험한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을 일정 기간 훈련시켜서 돌을 집어주면 먹이를 주는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 딱 뭐래냐 보상을 달리하는 거예요. 저렇게 보상을 달리할 때 보상을 낮게 받은 원숭이는 어떤 행동을 취하나 결과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세계 주요국의 상위 10%, 소득 상위 1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제일 많이 버는 상위 10% 사람들이 얼마나 소득을 가져가나를 비교해 본 겁니다. 파란 글씨가 95년, 노란 게 2012년입니다. 자, A라는 국가는 95년도에는 40%를 가져갔어요. 자, 보세요. 소득 상위 10%가 40%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90%의 사람은 나머지 60%로 먹어야죠. 60%를 나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17년이 지난 2012년에는 7%나 늘어납니다. 거의 8%가 늘어나죠. B라는 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30%에서 44%까지 가요. 그러면 B라는 나라에선 90%의 국민이 55%의 소득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냐를 보자고요. 이게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 이후 2012년 이후엔 좋아졌냐?
점점점 심각해져 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원숭이가 오이를 던지는 거 봤잖아요. 역사를 돌아보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인간은 오이를 던지지 않아요. 칼을 들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쏩니다. 역사가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냐 생각해보면 분명하죠.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진위계수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0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100만 원씩 벌어 똑같이. 그러면 진위계수는 0이 됩니다. 네, 딱 재보면 0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못 벌고 이분 한 분만 돈을 벌어. 그럼 1이 돼요. 그러면 진위계수는 어떤 나라든 0과 1 사이에 있겠죠. 1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불평등이 심해지고 0으로 갈수록 덜 불평등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나라나 시장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이 시장소득이어서 그렇지 그냥 세전 세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전 진위계수가 0.34라는 나라가 있다고 가져가는데 가처분 진위계수라는 건 세후 소득이라는 겁니다. 세후 진위계수가 0.27이 됐어요. 그럼 국가가 0.7을 분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C입니다. C. 우리나라가 0.34 정도 되는데 가처분 진위계수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난 다음에 진위계수는 0.31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 개선 효과를 0.03밖에 못합니다. 이거는 OECD 국가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고 미국보다도 훨씬 뒤지는 국가 재분배 기능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소득이 한쪽에 치우친다 그랬어? 근데 국가가 이거를 재분배하는 기능이 계속 떨어져. 이것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사회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분배 기능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20%밖에 안 된다. 이게 심각한 거죠. 두 번째는 산업의 변화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로봇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너 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나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봇가 어느 날 와서 야, 너 나가. 내가 대신 일할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탱이 때려요. 황당하죠. 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걸 내놨습니다. 사무직, 판매직이 위험하다고 그러죠. 이게 제가 볼 때 이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이거는 과거 얘기고요.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했다면 이제는 판단을 AI가 대신하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걸 이제 선수들에게 속여 안마라고 했답니다. 선수들한테는 그냥 이 심판이 심판 보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선수들한테 물어봤대요. 제 오늘 심판 어떠냐? 그랬더니 야, 평소에 더럽게 못 보더니 오늘 진짜 되게 잘 본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이미 우리나라도 한 5년 전부터 매년 실험을 합니다. 변호사 6명과 AI 변호사 하나하고 붙어요. 한 번도 인간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의료도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먼 훗날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암동 일대 지금 하고 있고 청계천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2022년부터 상업용도의 택시가 우리나라 강남에 운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화물이나 청소, 업무용 차량을 무인화 추진키로 지금 했습니다. 특히 야간 장거리 버스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아시겠지만 인간이 야간에 하면 졸리잖아요. 장거리로 하면. 그래서 무인버스로 전환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10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32,000km를 무인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했어요. 아예 인간 없이. 그리고 내년에 도입되는 이 상업용 택시도요. 운전대가 아예 없어요. 지금 도입할 게. 사람만 4명 타게 돼 있고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턴하잖아요. 우리 흔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가면 돼요. 그냥. 예.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갔다가 그대로 뒤로 가면 그냥 되는 이런 차들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10년쯤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노선버스, 장거리 노선버스 기사의 일자리는 사라진다고 보는 게 현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월급을 받아야 로봇가 만든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노동소외는 정확히 말하면 소득소외예요. 인간의 노동소외는 현대사회에선 소득소외입니다. 소득으로부터 소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봇가 만든 그 멋진 물건을 도대체 누가 사서 이 경제가 돌아간단 말입니까? 아시겠지만 경제는 공급과 소비가 있어야죠. 소비를 누가 할 거냐?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죠. 1811년도에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직기계 하나가 들어오면 50명이 잘렸대요. 그래서 화난 노동자들이 밤에 몰래 기계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는 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망치를 들고 AI를 부시러 갈까요? 예, 시대 변화가 너무 크다. 산업 변화가 너무 크다.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복지 제도인데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공적 부조만 생각해요. 공적 부조가 뭐예요?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그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제일 젊어 보이시니까 건강보험료 얼마 내요? 예, 건강보험료 얼마 내세요? 그냥 뭐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한 20만 원쯤 낸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제가 1년에 병원 한 서너 번 가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왜 안 억울해요 그러면? 아니 서너 번. 억울해요? 예, 그래요. 아까 3, 40번 가면 안 억울하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20만 원쯤 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1년에 240만 원을 냅니다. 왜 내요? 먼저 그 돈 누가 써요? 그 돈. 도대체 내가 낸 240만 원 누가 쓰는 거예요? 좀 더 세련되게 한번 얘기해 보죠.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고 나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는 이유는 나도 언젠가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건강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로 치료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내기만 하고 나중에 내가 늙으면 이 보험을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절대 안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장에서 월급 받는 분들 중에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를 안 낼 방법이 있나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직장에 있다면 미납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가 발달해서 1년에 한 300만, 500만 정도가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서 지역가입자로 간다고 가정합시다.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미납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납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미납을 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미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기요양보험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명 정도는, 비율로 보면 한 명 정도는 누워 계신 부모를 모시러 집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누워 계신 어르신들의 숫자를 계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케어하러 집에 가야 돼요. 사실은 그건 너무 극단적 표현이라면 건강보험 재정이 곤란해지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상당히 공적 의료가 좋다, 좋은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이게 흔들린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겠냐.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에 이 사회보험을 도입할 때 일자리 중심으로 해놨거든요.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야. 왜? 그때는 일자리가 늘어가고 발전하지
줄어드는 나를 상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모든 설계가 어떻게 돼 있어? 일자리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면 이 사회보험이 어떻게 되냐?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나라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면 공적 부조로 도와주는 건 3%밖에 안 돼요. 전체 사회복지. 나머지는 다 사회보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회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과 기여가 더 많은 사람을 제가 굳이 따지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굳이 따지면. 여러분들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연대로 묶여져 있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여기 집이 막 엄청나게 부자신 분은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를 자꾸 공적 부조, 뭐 못 사는 사람들 돈 대주는 거, 장애인들 지원금 주는 거 이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모든 나라는 공적 부조는 세금으로 나머지 모든 이 구성원들의 사회복지는 사회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역시.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공적 부조의 딜레마입니다. 선별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2014년도구나. 2014년도에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줬어요. 처음으로 유치원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준 거예요. 이때 사회복지 공무원이 제일 많이 자살합니다. 나이도 30대 초반이에요. 다. 왜? 폭발적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유서가 다 똑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그러고 30대 초반의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자살을 해요. 선별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점점 늘려가고 저걸 점점 축소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서 축소하면 선별 비용이 남는다는 겁니다. 선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선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워낙 노령화로 가는 사회라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일을 확 줄어든다. 왜? 선별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기본소득의 모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자,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빵원이죠, 수입이. 예, 중소득자는 200만 원, 고소득자는 1000만 원입니다. 이 사회의 GDP는 1000만 원이겠죠. 저소득자는 소득이 0이니까 보조금 30만 원을 줘야 먹고 삽니다. 죽지 않으려면. 그럼 세금을 걷어야겠죠? 그럼 6만 원, 24만 원을 걷어서 30만 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예. 맨 아래를 보시면 순수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냐 이거예요. 저소득 측은 그냥 꽁으로 30만 원 받으니까 플러스 30. 중소득자는 마이너스 6, 고소득자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다 줘보자는 거예요. 이대로. 요걸 그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저중고를 다 30만 원씩 줍니다. 그럼 9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90만 원을 세금을 걷습니다. 36만 원, 54만 원. 그러면 맨 아래로 보세요. 맨 아래. 플러스 3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가 똑같습니다. 설계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모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 중소득자가 18%를 내고 고소득자가 6%를 내는 그런 세금은 돌 맞아서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갑니다. 동등한 기본소득이라 해서 비례세를 적용하면 9%의 비례세를 적용한다고 할 때 다 지급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소득자가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2로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고소득자는 더 많은 부담을 하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지금 모델이지만 하나의 단순한 모델이지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제가 그냥 미국 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라서 핀란드 얘기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핀란드 실험이 완전히 다 실패해서 뭐 기부업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유럽의 고민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이런 게 고민이에요. 실업수당을 계속 주거든요, 이 나라들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실업수당을 계속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6개월, 뭐 1년 이렇게 안 주고 계속 줘요. 놀면. 취업을 안 하면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정부들의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높일까? 그래야 뭘 안 줘요? 실업수당을. 그러니까 돈이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안 줄까? 이거 실험을 하다가,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 뭐 어떻게 했냐? 어차피 실업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560유로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럼 어차피 주는 거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주자. 실업수당 말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실업수당은 반드시 내가 취업을 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죠. 내가 70만 원을 받는데 내 알바 좀 돈이 모자라 그래서 편의점 가서 알바를 50만 원 받잖아요. 그럼 7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실업수당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을 딱 지정해서 대조군을 만든 거예요. 실험군을. 이 실험군에 대해서는 그냥 직장이 생기든 말든 이 실업수당을,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줘버리자. 그래서 2년을 줘본 겁니다. 처음에 기대할 때 뭐라 했냐? 취업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취업률이 올랐죠. 원래 기대치는 한 15% 이상이었다 그래요. 기대치가. 근데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놀라운 성과가 납니다. 뭐냐? 삶의 만족도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한 달에 한 120 정도만 있으면 그냥 살겠어. 예? 그러면 내가 73만 원을 받아? 그럼 50만 원만 내가 월, 화, 수만 알바하면 50을 벌어. 그럼 난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모든 사회가 발전하고 팽창하는 식의 경제 구조였다면 지금은 나의 삶을 즐기는 세대들이 훨씬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굳이 나는 여기까지 안 먹어도 돼. 300만 원 필요 없어. 난 한 150만 원 정도만 안정적으로만 들어온다면 나는 음악하면서 또는 그림 그리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올랐다는 사람이 23%가 돼요. 그 핀란드 정부가 그러시고, 이건 전혀 의도치 않은. 예? 핀란드 정부는 왜 했겠어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실업률을 좀 올려볼까, 그러니까 취업률을 올려볼까 한 건데 이게 이런 결과가 난 겁니다. 이거를 1년 차 했을 때 핀란드 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대한 것보다 별로 아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취업이 올라가지 않았다, 생각보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실험이 대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018년 마지막에 실험이 끝나고 나온 최종 보고서를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안 좋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요.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스위스는 2016년도에 기본소득을 월 300만 원 정도를 매달 모든 국민에게 주자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의미 있는 일은 인도 사례인데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라는 나라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걸 합니다. 여러분, 3,300원이에요. 한 달에. 우리나라 3,300원 주면 뭐예요? 흔한 말로 담뱃값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미비아에서 준 게 한 달에 15,000원이었어요. 아이들 1인당. 15,000원 가지고 한 달에 식사가 해결되니까 사회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아야 기본소득이지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는 한 달에 2, 3만 원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핀란드가 이러한 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거 실험을 하기 전에 그 배경에는 여러 세력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찬성, 반대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 한번 해보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가장 기본소득다운 기본소득은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에 하고 있는 기본소득입니다. 이게 이제 자원 개발, 자원을 이용해서
1974년도에 알래스카에서 유전이 발견돼요. 깜짝 놀랐죠. 이때 알래스카 주지사가 꽤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알래스카 땅에서 나는 모든 자연 자원은 모든 주민의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미국은 주의 헌법이 있거든요. 알래스카 주 헌법에 그게 규정돼 있답니다. 예. 알래스카 주 헌법에는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모든 자연 자원 소유는 모든 이 주민들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에서 나오는 것도 누구 거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우리 집 앞마당에서 유전이 나왔어. 누구 거야? 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알래스카 사람들은 아니야. 어차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서 나온 거는 모두 우리 모두의 공동의 거다라는 인식하에 1년에 한 번씩 유전 그 자원, 석유를 팔아서 나오는 이익을 운영해서 연구 기금을 만들어서 이게 주기 시작하는데요. 1982년부터 줬습니다, 이게. 그래서 2015년이 제일 많이 줬어요. 2072달러까지 줬습니다. 왜 매년 바뀌냐? 당연하죠. 석유값이 올라가면 더 이익이 많을 거고 떨어지면 좀 죽겠죠. 대략 보면 1년에 평균으로 그냥 130에서 150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인당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가구 개념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 보면 내 가구가 한 130, 뭐 150 받았다 그러면 600이잖아요. 이 알래스카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 가족 여행이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이해 가시죠? 그냥 딱 객관적으로 이거 우리말로 하면 꽁돈 생겼네? 그러면서 야, 우리 알래스카만 살지 말고 미국 본토도 가보자, 유럽도 가보자, 이런 여행객들이 늘면서 가정이 상당히 안정화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한 통계에 따르면 알래스카의 부의 이 편중 이게 많이 완화된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스러운 기본소득의 재원은 자원세입니다, 이거. 우리 땅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 쉽게 말해 생수, 금, 은 이런 게 그냥 국가가 가져가서 세금으로 쓸 게 아니라 모두 나눈다는 정신을 실현시키면 그것이 비록 10,000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머리에 그래,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건 다 우리 거니까 모두의 거니까 나누자. 누구도 차별 두지 말고 나누자. 라고 하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토보유세,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